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5월 19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미국 신용 강등이 드디어 108년 만에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굳이 이 영향에 대해서 축소하려는 어떤 분위기는 있지만 분명한 거는 예전에 없던 일이 터졌습니다. 터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미국 신용이 108년 만에 트럼프가 자꾸 그 관세 갖고 미국 이자를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관세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메꿔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뭐 사단이 났다 그럴까요? 중국한테 한 방 먹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혼동스럽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자산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좀 짚어보고 5월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상황이 예전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월 거래량이 거래 절벽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예상보다 좀 빨리 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빠르면 6월 정도 올 거라 그랬는데 벌써 왔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S&P가 2011년에 이미 강등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이 피치사도 2023년도에 좀 시끄럽잖아요. 2022년도 미국 금리 막 올리고 그럴 때 이때 이제 이자 부담에 대해서 이제 신용 강등을 좀 했습니다. 이어서 무디스가 드디어 엊그제 했습니다. 신용 강등을. 이게 이제 108년 만에 그나마 무디스가 그나마 이제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는 원래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어떤 내용들이 반영된 건데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트리플 A에서 A2로 바뀌었어요. A 플러스 2로 한 단계 낮아졌다는 거는 이자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할 때 국채 금리가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뮤디스가 이제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 정리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 GDP 대비 국채 어떤 그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2024년도에 98%인데 지금 100% 넘은 걸로 알고 있죠. 중요한 건 2035년 되면 10년 만에 134%가 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죠. 여기서 이제 이 비중이 GDP 대비 이자 비용만 해도 막 9%씩 나오고 이자 비용이 3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8%에서.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자 부담에 치여서 드디어 미국이 국가에 대한 어떤 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제 등장합니다.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뭐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재정 정찰을 함부로 하면은 큰일을 당할 것이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이제 무디스에서 이제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물론 기축통화로서 뭐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지만 여러분이 자산 관리에 생각하실 건 뭐냐면 지금 제가 2, 3년 전부터 1년 반 전부터 그 미국 국채에 좀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좀 해지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화 절상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에 좀 신경 써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신용 등급이 이제 강등이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채 이제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이자 부담은 미국은 또 늘어나고 이 부분이 미국의 어떤 정부뿐이 아니고 소비하는 소비자분들, 국민들도 당연히 부담되겠죠.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그러면 현재 관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에다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 시장이 위축되죠. 그리고 경제 침체가 이제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세계의 어떤 소비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이 경제 침체가 되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부분에서 경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또 특히 한국 수출 주력 국가이기 때문에 이 환율 요동이 치게 되면은 수출입 업체들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원화 절상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분은 뭐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자녀가 외국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뭐 앞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우리 어떤 수출이 또 부담을 갖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환해지로 원화가 만약에 절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환노출돼 가지고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미국의 금리가 높고 환율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면 당연히 돈을 빼겠죠. 그러면 유출이 됩니다. 유출이 되면 우리 주식시장에 또 부담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제 영향들이 있어서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시겠죠. 자, 서울 아파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 절벽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19일 오늘 현재 212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급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물론 뭐 5월 말뿐이 아니라 6월까지 신고를 다 봐야 되지만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는 한 2,000건, 3,000건에서 멈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요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급감한 거래량이라는 건 뭘 얘기하나요? 소비 심리가 사람들이 요즘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해서 심리는 조금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찾아가지만 너무 부담되니까 이자 부담이 되니까 물러서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지금 안 받쳐주는데 물론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선거 때문에 잠시 쉬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분명히 거래량 감소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어지는 어떤 6월, 7월 전에 9월이 아니라 2023년도 4년도에는 9월 정도 지나서 이제 시장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가격은 조금 유지하는 것 같지만 거래량이 안 받쳐주게 되면 하방 압력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다른 변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는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볼 게 이제 강남 사고 거래량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57건, 11건 이제 이 한 주 동안 또 신고를 더 했겠죠. 신고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고한 내용이 증가를 한 주 동안 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57건, 12건, 73건 이렇잖아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75건 좀 늘었어요. 조금 늘었는데 는 양이 별로 느낌이 많이 안 오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주일이 지나서 이 정도면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4월 거래량이니까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급감했다는 건 뭐 여실히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5월 달 또 거래량을 보면 이 더 급감을 합니다. 5월 달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5월 19일 현재 5월 달 거래량이요. 강남은 5건이고요. 서초는 0건입니다. 송파 11건. 또 더 급감할 추세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의 거래량이 2, 3천 건, 뭐 4천 건 못 돼가지고 끝나고 반토막 나고 강남 3구는 4구는 뭐 5분의 1 토막 나고 이게 5월에까지 이어지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측한 것처럼 이제 강력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 와중에 말씀드린 트럼프발 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또 최근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한 거 아시죠? 중국제 비행기가 프랑스 라팔을 갖다가 폭발시켜 가지고 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도 있는 데다가 또 28년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는 데다가 갑자기 인도 파키스탄까지 전쟁을 해요. 물론 어저께까지 이제 휴전 협정을 했지만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사일 날아다니고 비행기 포격되고 드론 날아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카톡이 올렸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적고요. 적은 데다가 현재 거래량이 212건입니다. 5월 거래량이. 그러면 10,000건, 9,000건까지 갔었거든요. 4월 달에. 그러면 거래량이 진짜 극과 극이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갑자기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좀 가렸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주황색이 이제 현재인데요. 예전에도 전주에 제가 데자뷰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림이 보면 지금 치고 올라갔다 지금 빠졌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 기간 예전에 2011년부터 14년 박근혜 빚내서 집사라고 전까지의 2, 3년, 3, 4년 기간 횡보할 때 그 어려운 시장이 되는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2026년도에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조금 작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 부분이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안 붙는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좀 강한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서초구 지금 전세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현상이 현재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전세 가격이나 주택 가격 수준은 좀 넘어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도 매물추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기도 매물이 지금 계속 늘어났습니다. 매매가. 전세는 또 줄고 있어요. 총 매물은 역대 최고 찍고 있습니다. 22만, 여기 21만까지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넘어섰습니다. 22만 건으로. 매물만 18만 6천 건이에요. 거래량 아까 보셨잖아요. 거래량 볼까요? 여러분, 거래량 보면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바닥으로 오고 있어요. 수도권이죠. 수도권인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요게 지금 요번 달 5월 달 거래량이에요. 정말 너무 적죠. 뭐 몇백 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제가 볼 때 잘해야 3, 4천, 5천 갈 텐데 여기서 멈출 거라고 보거든요. 5월 달도. 그럼 4월 달도 한 요 정도에서 멈추고 5월 달도 여기서 기면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스트레스 DSR 또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되면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자꾸 올리네요. 수도권 주택시장이니까 요점은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럼 지방하고 광역시는 어떨까요? 지금 요번에 조금 같이 올라왔지만 세종시 빼고 올라왔지만 부산을 보면 압니다. 부산이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좀 시장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뭐 2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236건이에요. 5월 19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5월달 거래량은 236건에서 잘해야 그러면 800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또 반토막이거든요. 근데 매물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부산도. 그러니까 요점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때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주택 시장에 대해서 가격 부담과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이 거래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신혼부부와 뭐 신생아론 생애 최초 이걸 활용해서 그나마 실수요자분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만 그 힘도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뭐 오세훈발에서 출발한 트리거가 상승을 이어가는 힘이 너무 약하죠. 토지 거래 하나 다 묶었다고. 물론 그냥 결론은 시장이 뭐예요? 실수요자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다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버린 거고 투자 수요, 갈아타기 하는 수요들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갈아타기 수요가 제가 볼 때는 3년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를 통해 가지고 올해 조금 많이 파시려고 했을 텐데 2022년도에 타임 놓쳤고 2022년 이후에 사신 분들은 지금 들고 갈 거고 그러면 19, 20년도, 21년도에 산 분들이 파실 텐데 21년에 꼭지 사신 분들은 작년부터 팔려고 했다가 요번에 파는 건데 요번에 만약에 거래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고 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판단 잘 하시기 바라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요한 건 경제 상황도 뭐 대선에서 뭐 양 후보들이 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한다고 바로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파가 당분간은 갈 거란 얘기입니다. 미국도 지금 관세, 보편 관세라고 해서 10%는 지금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나머지는 뭐 협상하고 있지만 상호 관세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미국은 벌써 이제 그 사재기도 막 생기고 인플레이션 대비해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도 지금 고민스러울 거예요. 많이 고민스러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그거죠. 전 세계의 어떤 모든 상황들이 다 빚으로 떠받친 지금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돌아가면 이게 금융시장까지 영향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스킬이나 팁들이 많이 생겨서 큰 뭐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생명의 지장은 없겠지만 큰 중상은 입을 수도 있겠죠. 이 시스템이 어느 한 군데서 조금 브레이크 현상이 발생하면 이게 연쇄적으로 다 알고리즘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세계가 연쇄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페트로달러, 사우디아라비아도 페트로달러에서 탈퇴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뭐 너무 많은 변수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좀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주택 마련에 대해서 내 집의 마련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바심 낼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때문에 제가 서울이 자꾸 펌핑이 돼 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서울 빼고 나머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이 되고 많이 좀 정상화되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이제 남았습니다. 서울은 뭐 통평가야. 서울도 분명히 너무 과도하게 오른 지역들은 조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너무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시고, 특히 그 마포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마포 지금 쫓아가시려다 좀 힘겨워하시는 것 같은데,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지 제가 볼 땐 너무 그 갭이 큽니다. 전세가 비율을 한번 보세요. 갭이 너무 커서 갭 투자자나 갭 투자가 더 다가서기 힘들고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벌어졌잖아요, 가격 차가.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부담이 돼서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상담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다 여러분 혼자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가 머뭇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분들 보시면 사람 찾아오는 숫자는 아마 늘었을 거예요, 예전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산멀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거래로 계약으로 이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이게 뭐냐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정황이나 환경들이 사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게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또 정부 정책이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 조금 가라앉히시고 멘탈 관리하시면서 가을을 바라보시고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예측인데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 되십시오.